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집값이 다시 반등했다. 이 뉴스 여러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반등하면 좋죠. 반등해서 비싼 가격에 나도 뭐 살 수 있으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반등이 나온 이 데이터를 보면 반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국지적으로 오르는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걸 전반적인 상승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간다는 희망이 보이면서 이게 바닥이 아닐까 하는 심리로 인해서 쌓였던 매물 소화 과정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게 대세 상승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를 초고가에 사서 아직도 빚에 허덕이는 영끌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게 인생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거품이 잔뜩 낀 그 아파트를 덥석 빚을 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그리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여기저기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지금 다시 가격이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 오판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는 워낙 매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보합세 아니면 다시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희귀성이나 입지적 장점이 뚜렷한 부동산은 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랄지 아니면 뭐 잠실주공 5단지랄지 한강변을 끼고 있는 뭐 특수한 아파트 단지랄지 아니면 또 뭐 강남권에 입지 좋은 장소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는 어쩌다가 좀 더 올라서 거래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지적이고 제한적이지 모든 부동산이 또다시 폭등할 리는 없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예측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측한 것이 뭐 거의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가 이번에도 맞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친 듯이 오를 때의 그 초저금리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지난 4년 5년 동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올라 있다 이거고요. 세 번째 이유로는 부동산 말고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요즘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일단은요,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마구 오르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올라 있는 것을 내가 샀는데 또다시 내 걸 누가 더 큰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많아야 하고요. 유효 수요가 많아야 또 경쟁적으로 이게 거품인 줄도 모르고 막 달려들어야 가격이 마구 오를 텐데 지금은 집 살 분들은 웬만하면 다 사셨거든요. 그리고 집을 팔고 다시 또 사려는 분들의 경우는 집값이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어야 다시 이게 진입을 할 텐데 진입하기 무서운 시장이 지금 시장입니다. 뭐 주거용 부동산 말고도 소형 빌딩도 마찬가지죠. 임대를 못 맞추고 공실로 남아있는 소형 빌딩들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집값의 전반적인 반등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마포의 아파트가 다시 상승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뭐 살짝 올라서 거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포가 왜 조금 올랐냐면요, 경기도 동탄 아파트가 서울 마포 아파트보다 비싸졌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니 동탄 아파트를 22억을 주고 사느니 마포가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탄 아파트가 GTX A라인이 이제 운행이 시작되면서 호가가 올랐다. 호가가 더 올라간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하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건 기본입니다. 마포가 그러면 더 오르겠네? 하는 생각이 스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거기다가 GTX A라인 운행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탑승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거품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면서 수도권에 쏠렸던 시선이 다시 서울로 눈길을 살짝 돌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 동탄이 정말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핫한 곳이 있죠. 바로 광명시인데요. 지금 광명시도 분양이 안 돼서 난립니다. 광명시 광명 ER지구 재개발하는 트리우스 광명의 경우를 보니까 이게 고분양가 논란이 심합니다. 미분양으로 인해서 지금 세 번째 임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경쟁률이 낮게 기록이 되면서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방법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트리우스 광명의 경우는 52가구를 세 번째 임의 공급을 하는데 225명이 참여해서 평균 경쟁률이 4.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중요한 건 정작 이걸 계약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리우스 광명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최고 11억 8,6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게 뭐야? 광명시에서 이렇게 비싸? 라고 하면서 고분양가 인식이 있는 터에 결국
517가구를 모집한 1, 2순위 청약에서 2,841명이 몰렸죠. 평균 경쟁률은 5.5대 1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미계약이 났습니다. 분양가, 고분양가가 결국은 원인이었습니다. 전용 84 경우에 입주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 원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매물의 양도 꽤 됩니다. 분양가보다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싼 것도 지금 거래가 안 돼서 매물량이 쌓이는데 1억 5천 비싼 분양이 될 리가 없죠. 요즘 분위기는 정말 이렇습니다. 뉴스와는 현실적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거래된 트리우스 광명의 입주권 가격을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전용 59제곱미터가 6억 8,35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는 9억 3,573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현재 전용 84제곱미터의 입주권 매물, 나와 있는 매물과 비교해봐도 한 6천만 원 이상 또 저렴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분양가와 비교를 하면 얼마입니까? 한 2억 원 이상 더 낮은 가격에 지금 입주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분양가가 입주권보다 얼마요? 한 20% 정도 비싸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가 비싼 거죠. 자, 여기서 입주권이 뭔지, 분양권이 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입주 권리이죠. 그러니까 입주권을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 겁니다. 조합원이 되고 나면 뭡니까? 소위 로열동, 로열층이라고 불리는 선호도가 높은 동가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보다도 입주권이 어쩌면 더 나은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권이 분양가보다 더 쌉니다. 자, 그리고 입주권에는 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 분양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조합원들에게는 무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유상으로 제공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보다 입주권이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가격은 더 싸니까 일반 분양이 계약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미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입주권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분양은 계약금의 10%가 초기에 들어가고 먼저 차츰적으로 중도금, 잔금이 들어가는데, 입주권은 초기에 프리미엄,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들긴 하죠. 프리미엄이나 권리금을 좀 더 줘야 하니까 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조합원 지위에 승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서 증액이 되면 그것도 그만큼 또 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광명 지역의 경우 2024년 올해에도 8,000가구 정도 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공급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고분양가를 고수한다면 뭡니까? 완판하기 어렵다. 선택받기 어렵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값, 분양가는 오를지 몰라도 거래가는 다시 오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뉴스를 보고 서두르다가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가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집을 사시려거든 꼭 이것저것 체크하시고 좀만 더 여유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성공했다는 분이 투자에 저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현재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분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을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근 10년간 투자를 이어왔고, 투자에 대해서 남들보다 나은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회사를 설립하였고, 수강생분들과 함께 투자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수강생분들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묻지마 투자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투자에 대해 꼭 배워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 초급반부터 심화반까지 약 3개월이 넘는 동안 함께 투자하고 배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물건을 수익화시켰습니다. 해당 물건은 제가 수업하기 전에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고, 저 혼자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분들에게 토지에 대한 공부와 저와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 30억의 수익보다 더 소중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해당 프로젝트는 수강생분들과 함께 수익을 쉐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익 쉐어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52억 3천만 원의 건물을 산 거예요. 그리고 21년 11월 딱 1년이 지나서 83억 원의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뛸 때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 실현했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 자랑하면서 수강생 끌어모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분의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나하나 토지를 좋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생 분들에게 제가 매입한 토지를 이야기 드렸고, 수강생 분들께서도 직접 다녀오면서 좋을 것 같다며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21년 5월까지는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정말 저렴한 금액의 토지를 매수했고 승승장구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21년 8월부터 시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분명 그럴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표를 또 올려놨습니다. 금리는 천정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 0.5%에서 시작했던 매입은 완공이 된 이후 기준금리가 3.5%가 되었습니다. 체감 실질금리로는 한 2.5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만의 위기감이 아니었습니다. 임대를 찾고 왕성하게 돌아가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사무실이나 임대를 구하기 위해 난리 법석이던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금액으로 인한 수익률인데 임차를 찾는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임대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준공만 떨어지면 들어오겠다는 업체들 또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업이 힘들어 입점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은 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당연히 매달 납입하는 이자 또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기존에 매달 5천만 원가량 생각하던 이자가 1억 2천만 원이 되기 시작했고 매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임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차를 맞추고 나면 월세는 7천만 원인데 이자는 1억 5천만 원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달 마이너스 8천만 원이 되는 빌딩을 10년간 가져갈 수 있는 매수자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매각을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3명의 직원과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한 곳 한 곳 문을 열어가며 수백 군데 부동산을 방문하여 브리핑을 하고 매각을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가격은 좋으나 사람이 없다 였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가격을 맞춰 매각을 할 것인데 사람이 없다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매수자가 단 한 명도 붙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에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피드백을 받으며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제가 했던 3년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좋은 투자를 해보고자 모였던 투자는 결국 부동산 시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강생분들과 함께 투자했던 투자는 약 마이너스 80%가 되어서야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수익률이었고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저 또한 이번 시장에서 너무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저의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막고 싶었지만 분명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번 시장에서 완전히 실패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원금 마이너스 80% 손실이라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에게 누군가는 돌을 던질 것이며 멍청한 투자자고 능력이 없는 투자자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시장 앞에서 사람의 노력 따위는 필요가 없었고 버티면 버틸수록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 판단이 들었습니다. 손실이 크더라도 지금 매도하지 못하면 원금의 80%가 아닌 100% 이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분명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매입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부동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초고가에 샀다가 피 보신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매매가보다도 하락돼서 매매되는 거래들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샀던 초고가의 매매가를 잊지 못하고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가를 내놓고 급매라고 써붙인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분이 올려놓은 걸 여러분 한번 이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9년 12월에 31억 5천만 원 주고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3년 만에 3년도 안 걸렸죠. 22년 6월 달에 78억에 또 누군가 샀으니까 19년에 사신 분은 분명히 이익을 받겠죠. 그런데 22년 6월 달에 사신 분은 24년 2월 달에 66억에 매각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자, 이분의 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수동도 100억 이하 물건은 인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매각을 했습니다. 시장 앞에서 한없이 저는
무너졌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분이 실패는 했으나 뭐 숨고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지 회복하고 본인이 고백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숨어 지내며 잠수를 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남은 프로젝트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저의 할 일이라 생각이 들며 그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이분의 강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많이 알고 실전적으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게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어떤 분들은 오른다고 달려드는 분들이 꽤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투자 실패에 관여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분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했지만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어서 실패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분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밝히지 못하고 전전긍긍 빠져나갈 궁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부동산을 사서 피해보신 분들이지만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도 나름 최고의 전문가 분들인데 그분들도 지금 이 상황에 거의 부도 상황에 놓인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밝히질 않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아직 젊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꼭 만회하고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게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회복의 의지가 있느냐, 책임의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은 지금 책임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은 안타까우나 다시 일어서라고 용기를 좀 주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분에게 왜 용기를 주고 싶냐면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게 오히려 응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을 비난하라고 보여드리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힘든 시장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벌었던 많은 돈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초고가 투자로 인해서 애를 끌고 속이 상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내가 투자에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좌 한번 보자고 하십시오. 특히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한번 본인 계좌 한번 까보라고 하세요. 거의 대다수가 깡통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수없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기보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임장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오정보를 믿지 마시고 진실된 정보를 보는 시각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 어려운 걸 과연 어떻게 이걸 풀어가느냐가 문제인데, 자,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지어진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지역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지어진 지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자, 2기 신도시는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죠. 2003년부터 건설된 신도시를 말하는데 판교, 동탄, 김포 한강, 광교, 양주, 위례, 검단 이런 지역을 2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3기 신도시는 뭘까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계획한 공공주택지구를 말합니다.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이 지역을 3기 신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도시의 역사는 결국 집값 안정화와 서민주택 보급률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1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나서 집값은 폭등했었습니다. 30년 전에 말이죠. 그때는 경제성장률이 11.9%의 아주 호시절이었고요. 주택보급률도 낮았었고 그 이후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성장률로 보자면 박근혜 정부 때 3%, 문재인 정부 때 2.34%를 지나서 경제성장률에 결국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택보급률도 102%가 넘었고요. 가계부채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104%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이 계획대로 잘 갈 수 있을까? 잘 가야 되는데 염려스럽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의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목적입니다. 염려되는 첫 번째 이유, 분양가가 너무 비싸졌습니다.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 청약을 받은 단지가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인데요. 여기 총 사업비가 2년여 만에 갑자기 30% 정도 확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공공분양주택까지 총공사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올해 9월이 되면 본청약이 되거든요. 본청약대가 되면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사전청약 때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이 걸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니까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A2블록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총 사업비가 지난 22년 1월 처음 계획할 때, 그러니까 사업 계획 승인 때보다 688억 원 올라서 3,364억 원으로 변경 승인됐습니다. 이게 한 25.7% 정도 상승된 가격입니다. A2블록과 같이 사업계획이 승인된 그 바로 옆에 A3블록의 총 사업비는요, 22년 사업계획 승인 때 1,754억 원이었는데 최근 다시 2,355억 원으로 580억 원 정도 급증했습니다. 한 33% 확 올라간 겁니다. 사업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입주 예정일도 26년 6월에서 26년 12월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뒤로 밀렸습니다. 시간이 뒤로 밀리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 사업의 속도가 가장 빨라서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빠르죠. 결국 공사비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출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고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올려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앞으로 이 수도권에 아파트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날 텐데요. 늘어나면 좋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집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가격이 다운되어야 맞는 이게 경제 논리인데 집값은 더 올라 정말 넘사벽이 돼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값 급등 시기였던 21년 8월에 진행된 3기 신도시의 첫 사전 청약 때 인천 계양은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선호도가 높았죠. A2블록 84제곱미터가 정말 인기가 좋았는데요. 28가구 모집에 1,670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381대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추정가를 제가 보니까 A2블록 59제곱미터가 3억 5,600만원, 74제곱미터가 4억 3,700만원, 84제곱미터가 4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자, 일반 민간 분양물보다는 훨씬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자, 이 가격,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격은 언제까지나 추정치, 예상치였습니다. 총 사업비 인상분을 보니까 대부분이 자재값이 올라서 오른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더 올라가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오르면 민간주택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오릅니다. 공공분양은 목적 자체가 수익성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급의 목적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최소한 올렸을 텐데도 30% 정도 폭등을 했다면 이건 민간 아파트 사업비와 분양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자, 공공분양도 사업 지연이 발생해서 사전 청약 이후에 본 청약이 좀 늦어지면 이것도 역시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비싼 분양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일값은 물론이고 생활요금도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지만 이미 또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소비자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택 공급은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안 사면 공급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사실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적정한 분양가의 공급량이 늘어야 부담이 되어도 어느 정도 감당을 좀 하면서 받을 텐데 공급은 늘어나고 분양가는 자꾸 더 비싸지는 이 현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소득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습니까?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야만 이걸 살 수 있는 구조. 그래서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쓸 돈이 없어서 경제가 또 안 돌아갑니다.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기존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매물은 늘어나서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쌓인 매물이 분양가 상승에 약간의 버퍼, 그 완충 역할을 해서 그나마 분양가가 덜 오르는 효과가 좀 있었죠. 자, 만약에 분양가가 더 오른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기존의 아파트 매물들은 분양가로 나온 신규 아파트보다도 싼 것이 많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쌓인 매물들이 조금씩 소화가 되면서 오르고 오르던 분양가의 그 완충 역할을 할 것도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본청약이 올해는 인천 계양에서만 이루어질 텐데요. 나머지 지역은 아마 본청약이 내년부터 차례차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분양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뭐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는 상승폭이 작아서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죠. 자, 저렴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저렴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시세 대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세가 이미 너무 비싸져서 이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공공은 좀 공공답게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집값 안정화의 최적기다.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감당 가능한 분양가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감당 가능한 집값 안정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인위적인 분양가 하락보다는 땅값을 잡으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값은 또 어떻게 잡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민주적으로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LH에서 공개 입찰로 분양한 토지 중에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분양받은 토지들이 있는데요. 이 토지를 LH로부터 매입할 때 너무 초고가를 써서 입찰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민간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올라간 겁니다. 일단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2등보다 1등이 훨씬 몇 배 많은 금액을 써서 낙찰받고 거기서 분양을 하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이런 제도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비싸게 분양받은 토지 중에 이미 기한이익 상실이 생긴 토지들이 있는데요. 그 토지들을 다시 회수해서 공개 입찰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값은 좀 내려갑니다. 그럼 뭡니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민간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 공공 분양가도 내려갑니다. 왜? 문제가 땅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이 난 땅을 LH에서 다시 회수하는 거, 이거 합법적입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수를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죠. 이게 뭡니까? 봐주기 아니겠습니까? 강남 땅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둘러봤는데요. 개발업자분들이 정말 땅값을 천정부지로 띄워놓고 땅값을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분양가도 비싸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F를 안 해줍니다. PF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면 빌려준 돈 못 받을까봐 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결국 제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땅값 잡아야 부동산 안정화가 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통령의 말씀처럼 부동산 안정화, 지금이 여러분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다시 막 뛴다, 또 마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마 이런저런 카르텔에 엮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국지적이고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빈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때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 호황을 누렸던 이곳이 지금은 미분양도 쌓여 있고 공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왜 이렇게 준공 후에도 비어있는 악성 미분양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맞먹는 분양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비싸도 너무 비싼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제주도의 그 가격이면 경기도의 입지 좋은 데서 살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주도의 분양가가 비싼 이유 역시 땅값이 초고가입니다. 초고가인 땅을 초고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의 땅을 샀기 때문에 적절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분양가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 외면받고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제주 미분양 50%가 악성인데요. 지난 2월 기준에 제주도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227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죠. 준공 후에도 안 팔렸으니까 이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주도 역대 최고치로 미분양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의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주택이 한 11,800가구가 조금 넘는데요. 제주도에서 1227가구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전국 미분양, 악성 미분양 가운데 10%가 좀 넘게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올해 2월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수가 2,485가구인데 그중에
또 1227가구가 악성이니까 악성이 50% 가까이 되는 거죠. 49.4%입니다.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전국적으로 좀 따져보니까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37%, 그리고 전남이 35%, 대구는 10% 정도 되는데 미분양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대구보다도 전남이 많고 또 부산이 많은데 제주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바로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분양이 난 지역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애월읍에 618가구, 조천읍에 263가구, 그리고 한경면에 185가구, 대정읍 쪽에 376가구, 뭐 안덕면에 291가구, 이런 지역의 미분양이 아주 많습니다. 제주도 전체에서 한 69%가 이 지역에 있는 거죠. 제주도에 분양이 되는 주택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게 특징일까요? 바로 제주도민이 아닌 외지인과 투자자를 위한 공급이 많았습니다. 밖에서 이걸 사러 들어오는 외지인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입장에서 사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부동산을 취재하러 갔는데 거기 제주도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분이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주도민은 그런 비싼 아파트를 안 산다. 그런 걸 사느니 차라리 땅을 산답니다. 과수원 땅을 사서 감귤 농사를 지으면 돈이 바로바로 회전이 빠른데 제주도민 누가 그 비싼 아파트를 사겠느냐 라면서 제게 오히려 되물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주도는요, 아무튼 외지인 투자자들이 금리 올랐죠, 분양가 높죠, 그리고 부동산 불경기가 시작됐으니까 이게 미분양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분양 주택수가 늘어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그대로 적체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매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가, 야, 이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겠다, 그리고 또 고분양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이건 좀 부담이 된다 해서 신규 물량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사업 승인 취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한 5년이 경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또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도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주택 미분양 수위를 좀 조정해 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미착공 사업장의 착공 연기를 또 하게 되면 땅을 매입할 때 빌렸던 그 브릿지론의 이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빚만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제주도의 주택 매매 동향을 전반적으로 보면 신규 주택이나 제주도 신도시의 아파트 거래는 거의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구제주권의 소형 아파트 단지나 빌라 같은 것은 좀 더 저렴하게 매매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거래가 좀 되고는 있죠. 자, 읍면 단위 지역의 전원주택이나 또 타운하우스 같은 고가의 주택들은 거래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또 그래도 거래가 안 되니까 또다시 호가를 낮춰서 내놓지만 그래도 막상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주도는 심각합니다. 최근 1년간 제주도에서 9개 단지의 신규 분양물이 있었는데 2월 제주 건입동에 공급된 제주 중부공원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 총 653가구 모집에 몇 명이 왔냐? 77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대1의 경쟁률을 넘겼지만 나머지 8개 단지는요, 공급량의 50%도 안 되는 청약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50%는 아예 외면을 받은 것이고, 청약을 하겠다고 온 50%도 계약을 할지 말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의 빈집, 이거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게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제주도 여행을 좀 자주 가시거나 제주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주 애월읍 유명하죠. 조천읍,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이런 지역은요, 자연환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이 지역의 땅이나 건물, 집을 많이 매수했었습니다. 특히 대정읍 쪽은요, 제주 영어 교육 도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곳이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외지인들이 안 오니까 아예 거래가 끊긴 겁니다. 상황이 더 심각하게 흘러가는 이유, 외지인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갔다가 관심이 뚝 끊기니까 가격이 또 한없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사신 분들은 저점에 팔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내놓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계속 끌어안고 금융이자를 물자니 또 힘이 듭니다. 서울 작은 빌딩 같은 경우 통으로 임대 들어왔다가 통임대에 임차인이 나가면 다음 임차인 못 구하고 공실로 남아있는 건물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통임대 건물이 공실로 오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매로 나오는 거랑 똑같다. 지금 제주도가 그런 입장이다 이겁니다. 자, 정말 깜짝 놀랄 일은요, 입주한 지 4년이 된 제주도의 어느 아파트는 전체 분양 물량이 99가구인데 그 중에 절반 48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서 4년 동안 빈집이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아파트는 제주도 한경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입주를 시작한 에어룹의 아파트 한 단지도 41가구 중에 25가구가 빈집입니다. 이쪽 옆집에 사람이 안 삽니다. 경기도보다 비싼 분양가, 저금리 시대에는 돈을 마구마구 빌려서 사놓았던 그 세컨하우스. 그런데 고금리 시대로 바뀌면서 세컨하우스 수요와 투자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고 쳐다보질 않습니다. 제주 아파트를 외지인이 산 거래량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숫자가 확연히 줄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2021년 최고가일 때는 1107건 이던 것이 22년에는 543건으로 확 줄어들죠. 그리고 23년 작년에는 361건이 거래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외지인 거래가 이 정도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제주도의 부동산은 앞으로 좀 회복하기가 정말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의 신규 주택 분양가를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 돈이면 제주 안 살고 경기도에 살겠다. 수도권에 살겠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제주도 민간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입니다. 2,481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787만 원입니다. 서울 다음 제주도가 비싸죠. 경기도가 제주도보다 분양가가 평균적으로 좀 더 낮습니다. 경기도 평균 분양가가 2,092만 원입니다. 한 2,100만 원 정도 하겠죠. 자, 이 숫자는 언제까지나 평균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제주도의 분양가가 수도권과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아파트 사지 누가 제주도에 아파트 사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올해 제주도에 공급된 한 아파트 단지 분양가를 보니까 전용 84제곱미터가 7억 9,900만 원입니다. 이 가격을 수도권의 핵심 지역 아파트와 좀 비교를 해보자니까 분당의 금호 어울림 그린파크 아파트의 분양가가 7억 7,800만 원이니까 여기보다도 제주도가 높은 가격입니다. 한 가지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섬 지역이기 때문에 자재 운반 비용 같은 경우가 좀 더 들겠죠. 그래서 좀 더 비싸게 든다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도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주도의 분양가가 비싼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재값이나 인건비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땅값입니다. 개발하려고 땅을 시행사에서 살 때 공매가의 4배, 5배를 주고 산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4배, 5배를 땅을 값을 더 주고 샀는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왜 그러냐면 다른 시행사가 사기 전에 얼른 내가 빨리 사서 분양을 하면 분양을 다 받아주던 그 시절에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땅값 대비 분양가가 이렇게 높은 겁니다. 자, 결국 제주도의 땅값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줄 알고 20년, 21년, 22년 최고가에 산 땅들이 이제 분양에 나서려 하고 있는데 최고가 분양은 더 이상 받아줄 수요가 없다. 이런 걸 좀 시행사에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수도권 입지 좋은 아파트보다 비싸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